엄마와 쌍둥이 자녀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한 가지. 그날 세 개의 관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비 오는 아침, 침묵 속에 고요히 흐르는 눈물.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장례식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 그 사람이 남긴 단 하나의 행동은 이 이야기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지 못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영혼의 속삭임이 들릴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전주의 차가운 3월 아침, 세 개의 하얀 관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다. 장례식장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부재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가운데에는 어머니 선영, 한쪽에는 아들 하늘, 다른 쪽에는 딸 지수. 둘 다 겨우 9살이었다. 빗방울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며 마치 하늘도 함께 슬퍼하는 듯했다. 촛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세 개의 영정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가운데의 선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양옆의 하늘과 지수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약간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런 비극이 어떻게 검은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선영은 37세의 간병인이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왔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노부모를 돌보는 일을 하며 자신의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날 교회 합창단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그들의 차를 덮쳤다. 세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전주 전체가 이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쌍둥이들은 학교와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선영은 친절함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가 돌보던 노인들의 가족들도 와서 눈물을 흘렸다. 선영 씨는 항상 내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돌봐주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꽃들이 장례식장 곳곳에 놓여 있었고 작은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조용히 꽃밭에서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 음악은 마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 같았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박 씨라는 야간 경비원이 젊은 기자에게 비밀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긴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젊은 기자 태호는 호기심에 눈을 크게 떴다. 소녀라고요? 누구였죠? 모르겠어요. 카메라에 찍혔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볼 수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가리고 있었거든요. 박 씨는 주위를 살피며 계속했다. 그 아이는 촛불을 하나 켜고는 새 관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뭔가 속삭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다가갔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사라졌어요. 마치 유령처럼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영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보안 카메라 영상이 그냥 없어졌어요. 태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 아이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면 어쩌면 그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고통을 짊어진 것 같았달까요? 박 씨의 눈에는 공포와 의문이 교차했다. 태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장례식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세 개의 관 뒤편으로 갔다. 그곳에는 조의금을 놓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 뒤에 태호는 아직도 따뜻한 촛불 하나를 발견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촛불을 들어올리자 그 아래에는 비에 젖은 작은 쪽지가 있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거기에는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 언니. 태호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누가 이 쪽지를 남겼을까? 하늘과 지수는 쌍둥이였고 선영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태호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다. 이 가족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장례식장의 불빛이 잠시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신호 같았다. 태호는 촛불을 원래 자리에 두고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세 개의 하얀 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리라고.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장례식장 안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가사가 공간을 채우는 동안 세 개의 영정사진 속 미소는 마치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보였다. 춘천의 작은 교회 종소리가 이른 아침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태호는 10시간 내내 태호가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밤을 새운 후에 무기력함을 느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쪽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언니, 누가 왜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 김 기자님 커피 한잔 하세요. 신문사의 인턴 유진이 그에게 따뜻한 종이컵을 건넸다. 고마워 유진아. 태호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알다시피 난 이 사건을 놓칠 수 없어. 여기에는 뭔가가 있어. 유진은 그의 컴퓨터 화면을 흘끗 보았다. 거기에는 선영과 그녀의 쌍둥이 자녀들의 사진이 있었다. 정말 슬픈 사고였어요. 온 동네가 충격에 빠졌어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 이상일 수도 있어. 어제 장례식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는 유진에게 촛불과 쪽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선영 씨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나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 그걸 알아내려고 해. 태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먼저 선영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봐야 해. 첫 번째 인터뷰는 선영이 일했던 요양원의 원장과의 만남이었다. 정선영 씨는 우리 시설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박 원장이 말했다. 그녀는 매우 헌신적인 간병인이었죠. 특히 치매 환자들을 잘 돌봤어요. 그들이 불안해할 때 노래를 불러주곤 했죠. 그녀의 개인 생활은요? 쌍둥이들은 어디서 시간을 보냈나요? 그녀가 일하는 동안에요. 박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선영 씨는 매우 사적인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인 일은 거의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했어요. 김 목사님이 돌봐주셨죠. 태호는 메모를 했다. 김 목사님이요? 네. 태양교회의 김준호 목사님이요. 선영 씨는 그 교회의 열심인 신도였어요. 그리고 쌍둥이들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태호의 다음 목적지는 태양교회였다. 그곳은 전주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교회였다. 그가 도착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하늘이와 지수를 위해 노래하고 있어요. 김 목사가 태호에게 설명했다. 그는 50대 중반에 친절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들은 우리 합창단의 별이었어요. 합창 연습이 끝난 후 태호는 김 목사와 함께 교회 사무실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쌍둥이들의 사진이 놓인 작은 추모 공간이 보였다. 목사님, 선영 씨와 아이들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 목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영 씨는 8년 전에 이 교회에 왔어요. 그때 쌍둥이들은 아주 어렸죠. 그녀는 조용했지만 신앙심이 깊었어요. 항상 예배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나가곤 했죠. 아마도 일 때문이었을 거예요. 쌍둥이들은요? 하늘이와 지수는 특별했어요. 목소리도 아름다웠고 매우 똑똑했죠.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 자기들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태호는 펜을 돌리며 물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사고 전에 아이들이 합창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던데요. 김 목사의 표정이 변했다. 약간의 불편함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네, 사고 2주 전쯤이었어요. 갑자기 노래하기를 거부했죠. 이유를 물어봤지만 뭐라고 했나요? 그들은 소리가 무서워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선영 씨에게 물어봤지만 그녀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태호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다.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행동의 변화라든지? 김 목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선영 씨가 더 불안해 보였어요. 항상 주위를 살피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마치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죠. 태호가 더 질문하려는 순간 합창단 아이 중 한 명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목사님, 소연이가 또 왔어요. 교회 뒤에서 보았어요. 김 목사가 갑자기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어디? 태호도 따라 일어났다. 소연이가 누구죠? 김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태호는 재빨리 그를 따라갔다. 그들이 교회 뒤편에 도착했을 때 긴 머리를 한 소녀의 실루엣이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소연아! 김 목사가 소리쳤지만 소녀는 이미 사라졌다. 저 아이가 누구죠? 태호가 다시 물었다. 김 목사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달 전부터 교회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항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죠. 쌍둥이들을 특히 주시하는 것 같았어요. 태호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혹시 그 아이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나요? 촛불을 켜러 김 목사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죠? 태호는 대답하지 않고 합창단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중 한 명, 작은 여자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소연이에 대해 뭘 알고 있니?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 언니는 비밀이에요. 지수가 그랬어요. 그리고 뭐?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수가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더러 초록색 방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라고요. 태호의 등줄기를 오싹한 기운이 내려갔다. 초록색 방?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소연이라는 소녀는 누구지? 김 목사가 갑자기 태호의 팔을 잡았다. 김 기자님, 이 일에 대해 기사를 쓰실 생각이시라면 조심하세요. 이 마을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태호는 목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선영 씨와 아이들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김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다가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교회의 종이 울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태호는 김 목사의 경고가 귓가에 울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가 반드시 파헤쳐야 할 무언가였다. 세 개의 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위해 그는 초록색 방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태호는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섰다. 그는 선영과 쌍둥이들이 살았던 집을 찾아온 것이다. 3층의 허름한 건물은 사고 후 출입 금지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었다. 경찰 수사 중. 무단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문에 붙어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겠지. 태호는 중얼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테이프 아래로 몸을 숙여 문으로 다가갔다. 아파트 관리인에게 취재차 왔다고 말하며 얻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실내는 어둡고 차가웠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반쯤 마신 물잔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책가방들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주인들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태호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쌍둥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늘과 지수는 대부분의 사진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선영의 사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피하는 타입이었을까? 작은 복도를 따라 쌍둥이들의 방으로 보이는 곳에 들어섰다. 2개의 작은 침대와 책상, 장난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대부분 밝은 색의 행복한 그림들이었다. 하지만 한 구석에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다. 3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가운데 선영으로 보이는 여성과 양옆에 쌍둥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림의 구석에는 또 다른 소녀가 그려져 있었다. 긴 머리를 한 소녀였다. 그녀는 나머지 가족과 떨어져 서 있었다. 태호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 뒤에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엄마, 하늘, 지수, 그리고 언니. 언니? 태호는 다시 한번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쪽지를 떠올렸다. 그는 아이들의 서랍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학교 공책, 장난감, 일기장.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침대 밑을 살펴보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더 많은 그림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그림들은 이전에 본 것과는 달랐다. 어둡고 불안한 그림들이었다. 한 그림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고 쌍둥이들은 테이블 아래에 숨어 있거나 묶여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림 한 장에는 최 교장, 선생님이라는 글씨가 휘갈겨 써 있었다. 태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최 교장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는 계속해서 아파트를 조사했다. 작은 부엌, 선영의 침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문 하나. 문은 잠겨 있었다. 태호는 문을 살펴보았다. 녹색 페인트가 문틈에서 벗겨지고 있었다. 초록색 방, 김 목사가 말했던 그 방이 바로 이곳일까?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마침내 주방에서 가져온 칼로 간신히 문을 열 수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방은 완전히 초록색이었다. 벽, 천장, 심지어 바닥까지. 하지만 페인트는 오래되어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있었다. 누구의 방이었을까? 태호는 중얼거렸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노트북이 있었다. 태호는 그것을 열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 벽에는 학교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10대 소녀의 사진, 긴 머리를 한 소녀였다. 옷장을 열어보니 10대 소녀의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다.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다. 마치 수년 동안 아무도 이 방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태호는 침대 밑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상자가 있었다. 이번에는 더 큰 상자였다. 그 안에는 더 많은 그림들이 있었다. 모두 쌍둥이들이 그린 것으로 보였다. 그림들은 모두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 쌍둥이들이 숨어 있거나 묶여 있는 모습, 그리고 종종 선영이 울고 있는 모습. 한 그림에는 최 교장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태호는 방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이불 속에서 그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을 열어보니 10대 소녀의 일기였다. 첫 페이지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정서연의 일기. 서연? 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선영의 또 다른 딸일까?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쌍둥이들만 있었다고 모두가 말했는데. 태호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마지막 기록은 8년 전이었다. 엄마가 또 울었어. 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제발 그만해주세요 라고 계속 말했어. 나는 누구인지 물어봤지만 엄마는 그냥 괜찮다고만 했어. 하지만 나는 알아. 그것은 초의 교장 선생님이야. 그는 엄마가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엄마를 괴롭혀왔어. 엄마는 나에게 말하지 않지만 나는 들었어. 그는 엄마에게 이상한 일을 하라고 강요해.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일자리를 잃을 거래. 우리는 그 돈이 필요해. 특히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태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일기장을 넘겨 더 읽었다. 오늘 초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를 불러냈어. 그는 나에게 엄마에 대해 물었어. 엄마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그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나는 그의 손길이 싫어. 모든 게 이상해.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불안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말했어. 우리는 이사를 해야 한대. 멀리. 그리고 내가 잠시 다른 곳에 가야 한대. 안전하기 위해서래. 엄마가 계획이 있대. 하지만 난 무서워. 초의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찾아낼까봐. 엄마는 나에게 용감해야 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어디로 보내질지도 모르겠어.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태호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서연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최 교장 선생님은 또 누구였을까? 태호는 방을 나와 선영의 침실로 갔다. 그는 서랍과 옷장을 뒤져 더 많은 단서를 찾고자 했다. 마침내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있었다. 한 사진에는 어린 소녀와 함께 있는 젊은 선영의 모습이 있었다. 소녀는 5살쯤 되어 보였고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서연 5살 2010년. 또 다른 서류는 고용 계약서였다. 선영이 전주 예담 사립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했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 하단에는 최동현 교장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호는 퇴직 신청서를 발견했다. 3년 전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 선영은 사유 없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서명 아래에 손으로 쓴 작은 메모가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침묵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태호는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된 것들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서연이라는 소녀와 최동현이라는 교장, 그리고 침묵을 지키려 했던 선영 사이에 있었다. 방을 나오려는 순간 태호는 문 밖에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숨을 곳을 찾아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용한 발걸음 소리. 태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누가 여기에 왔을까? 경찰? 아니면 다른 누군가? 태호는 옷장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옷장 문 틈 사이로 긴 머리를 한 소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소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 방...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직 그대로네. 태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걱정됐다. 소녀는 침대 쪽으로 걸어가 이불을 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그리움이 가득했다. 갑자기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화들짝 놀라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아래층에 경찰차가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안 돼. 소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재빨리 무언가를 침대 아래에 숨기고 방을 빠져나갔다. 태호는 소녀가 아파트를 떠날 때까지 몇 분 동안 더 기다렸다. 그가 옷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소녀가 무엇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침대 밑을 살폈다. 그곳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다. 안에는 송을씨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언니에게 난 아직도 네가 그리워. 8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너를 찾고 있어. 엄마는 네가 안전하다고 말했어. 하지만 난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최 교장 선생님은 아직도 여기 있어. 그는 아직도 학교의 교장이야. 엄마는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어. 그리고 우리도, 하늘이와 지수가.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다. 하지만 태호는 이것이 하늘이나 지수가 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언니를 찾고 있었다. 서연을. 태호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밖에는 경찰관 2명이 건물을 순찰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예담 사립학교 앞에 서 있었다. 학교는 전주의 부유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이 인상적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경비원이 물었다. 기자 김태호입니다. 최동현 교장 선생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약속은 없었다. 하지만 태호는 자신의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경비원은 학교 측에 연락한 후 그를 들여보냈다. 교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창문 너머로 운동장과 아이들이 보였다. 최동현 교장은 6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김 기자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 교장이 물었다. 최근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씨와 그녀의 쌍둥이 자녀들에 관한 기사를요. 최 교장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아, 네. 정말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 학교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선영 씨가 몇 년 전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최 교장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그렇군요. 제가 모든 직원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요. 우리 학교는 상당히 큽니다. 그녀가 갑자기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최 교장이 웃었다. 김 기자님, 청소 직원들은 자주 바뀝니다.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죠. 자세한 건 인사부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연이라는 학생은 기억하시나요? 정서연? 최 교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정서연이라고요? 네, 선영 씨의 딸이요. 약 8년 전에 이 학교에 다녔을 겁니다. 최 교장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학생은 기억나지 않네요. 8년은 꽤 오래된 일이니까요. 태호는 최 교장의 반응을 주시했다. 그는 명백히 동요하고 있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선영 씨의 퇴직 신청서를 볼 수 있을까요?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최 교장이 태호를 돌아보았다. 그의 친절한 가면이 잠시 벗겨진 것 같았다. 그건 개인정보입니다, 김 기자님.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3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최 교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김 기자님, 조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때로는 과거는 그냥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것이 당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요. 태호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것은 분명한 위협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친절한 조언입니다. 최 교장이 미소 지었다. 이제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경비원이 입구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태호는
학교를 나오며 최 교장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서연, 선영, 그리고 쌍둥이들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전주시 문서 보관소였다. 태호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선영의 고용 기록을 요청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그는 선영의 예담 학교 퇴직 신청서 사본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청서에는 3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다. 사유라는 비어 있었다. 선영의 서명 아래에 아파트에서 본 것과 같은 송을씨 메모가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침묵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내 아이들을 위협했다. 영상은 가짜이다. 하지만 나는 증명할 수 없다. 태호는 이 메모를 여러 번 읽었다. 영상? 어떤 영상일까? 그리고 누가 선영을 위협했을까? 그는 다시 문서 보관소 직원에게 접근했다. 혹시 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된 기록이 있을까요? 8년에서 10년 전 사이의 기록이요. 직원은 컴퓨터를 검색한 후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름의 기록은 없네요. 태호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서연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분명했다. 일기장, 사진, 심지어 쌍둥이들의 그림까지. 그런데 왜 공식 기록에는 없는 걸까?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도를 더 했다. 혹시 예담 사립학교의 학생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의 기록이요. 직원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사적인 정보입니다. 법원 명령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태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모든 증거를 벽에 붙여놓고 있었다. 선영의 사진, 쌍둥이들의 그림, 서연의 일기 내용, 퇴직 신청서, 모든 것을 연결하려고 시도했다. 갑자기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익명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는 서연에 대해 알고 있어요. 태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누구신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말해드릴게요. 서연은 8년 전에 강제로 입양되었어요. 선영 씨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을 때요. 강제 입원이라고요? 왜요? 그녀는 최 교장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성희롱으로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최 교장은 이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녀를 미쳤다고 몰아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서연은 입양되었어요. 태호는 충격을 받았다. 어디로요? 서연은 지금 어디 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영 씨가 퇴원한 후 그녀는 서연을 다시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 그녀는 서연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서연은 이미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선영 씨는 그녀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서연이 지금 돌아온 거죠? 왜 장례식에 나타난 거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는 항상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최 교장이 그가 아직도 여기 있는 한 위험했어요. 선영 씨는 서연에게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럼 쌍둥이들은 알고 있었나요? 자신들의 언니에 대해서요. 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비밀을 지켜야 했어요. 최 교장은 그는 그들도 위협했어요. 가짜 영상으로요. 어떤 영상이요? 선영 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영상이요. 최 교장은 그것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했어요. 만약 그녀가 입을 연다면 그 영상이 공개될 거라고요. 그녀는 아이들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태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저에게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태호는 전화를 든 채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사고가 아니라고요? 무슨 뜻이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일 오전 11시 전주 역사박물관 뒤편 카페에서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기기 전에 태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서연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서연을 알아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역사박물관 뒤편 카페에 일찍 도착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카페는 한적했고
몇몇 관광객과 직장인들만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11시 정각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태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김 기자님,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당신은? 저는 박민지라고 해요. 예담 사립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죠. 8년 전에요. 그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민지 씨, 어제 전화해서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었죠? 사고가 아니라니요. 민지는 주위를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 교장이 그가 그들을 위협했어요. 선영 씨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는 그녀의 아이들을 해칠 거라고 했죠.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을요? 서연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가 선영 씨에게 한 일에 대해서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최 교장은 그는 선영 씨를 성추행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거부했을 때 그는 그녀를 미쳤다고, 망상이 있다고 몰아붙였죠.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그는 이 지역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태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군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서연은 입양되었어요. 선영 씨가 퇴원했을 때 그녀는 딸을 잃었죠. 그녀는 몇 년 동안 서연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찾았군요. 네, 3년 전이었어요. 서연은 서울의 입양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죠. 선영 씨는 서연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최 교장이 알게 되었어요. 그는 선영 씨가 쌍둥이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협박했죠. 만약 그녀가 서연을 데려오거나 그에 대해 입을 연다면 그 영상을 공개할 거라고요. 그녀는 쌍둥이들마저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가 최 교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민지는 손을 떨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선영 씨가 제게 맡긴 거예요.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전달하라고요. 봉투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태호는 편지를 펼쳤다.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내 이름은 정선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동현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우리를 살려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연이 돌아온 후로요. 편지는 계속되었다. 서연은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최동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연에게 돌아가라고 멀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녀는 나의 딸입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용감합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동현은 서연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다시 위협했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들뿐만 아니라 서연까지도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멀리 그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이 증거입니다. USB에는 최동현이 나를 협박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가짜 영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증거도요. 제발 서연을 찾아주세요. 그녀를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최동현이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정선영 드림. 태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엄청난 폭로네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가 최 교장의 소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USB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는 선영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요. 사고 직전에 찍힌 거예요. 그녀의 차를 뒤따르는 검은 차가 보일 거예요. 그 차는 최 교장의 차와 같은 모델이에요. 태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이걸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요? 최 교장은 이 지역에서 너무 영향력이 커요. 그의 형은 지역 정치인이고요.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영 씨가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태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서연은 지금 어디 있나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숨어 있어요. 그녀도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아낸 것이 있어요. 서연에 대한 출생 기록이요. 민지는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그것은 17년 전 지역 병원에서 발급된 출생 증명서였다. 아기의 이름 정서연, 어머니 정선영, 아버지 미상. 선영 씨는 10년 전에 시청의 기록 보관소에서 일했어요. 그녀는 서연의 모든 기록을 찾아내 숨겼어요. 최 교장이 서연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당신이 공식 기록에서 서연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태호는 벌떡 일어났다. 제가 찾아내야 할 것이 있어요. 병원 기록이요. 서연이 입양될 때의 기록을요. 민지도 일어섰다. 조심하세요, 김 기자님. 최 교장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당신이 이 일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걱정 마세요. 저는 조심할게요. 그리고 민지 씨도 주의하세요. 당신도 위험할 테니까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다. 태호는 곧바로 지역 아동보호시설로 향했다. 그곳은 8년 전 서연이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곳이었다. 시설의 나이든 직원은 태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이해합니다. 태호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제발 그녀가 어디로 입양되었는지만 알려주세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서울의 한 가정이었어요. 김씨 가족이었죠.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여기 있을 때 특별한 점은 없었나요? 그녀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직원은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 아이는 항상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꿈에서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어 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항상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곤 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태호는 마음이 아팠다. 어린 서연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보냈을 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고맙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서울행 기차를 예약했다. 그는 김씨 가족을 찾아야 했다. 서연을 찾기 위해서였다. 기차를 기다리며 태호는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선영이 말한 모든 증거가 있었다. 최 교장이 그녀를 협박하는 녹음, 가짜 영상이 조작된 증거, 그리고 사고 직전의 블랙박스 영상. 영상에서 선영의 차는 비 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들을 쫓고 있었다. 그 차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선영의 차를 들이받았다. 선영의 차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이탈했다.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태호는 충격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기차역 대합실에서 태호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니, 잠깐 멀리서 긴 머리를 한 소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태호는 그녀가 서연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서연아,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움직이며 출구로 향했다. 태호는 서둘러 그녀를 쫓아갔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녀만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태호는 역의 복잡한 인파 속으로 서연을 쫓아갔다. 그녀의 긴 머리가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했다. 마치 유령처럼. 서연아, 그가 다시 소리쳤다. 기다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몇몇 승객들이 의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태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계속 뛰었다. 역사 밖으로 나가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젠장! 태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그의 시선이 역 앞 버스 정류장에 멈췄다. 서연이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다. 태호는 재빨리 달려가 버스의 번호를 확인했다. 30%번. 서울행. 역시 그는 생각했다. 그녀도 서울로 가는 중이었다. 아마도 입양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일까? 태호는 서둘러 자신의 짐을 챙겨 서울행 기차에 탑승했다. 그는 버스보다 기차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하면 그는 315번 버스의 종점에서 그녀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기차 안에서 태호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정보를 정리했다. 선영이 쌍둥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유, 서연이 강제로 입양되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최동현 교장이 있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하지만 먼저 그는 서연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태호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서울에 도착하자 태호는 서둘러 35번 버스의 종점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 주택가였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30분 후 35번 버스가 도착했고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내렸다. 그녀는 주위를 경계하며 살폈고 태호를 발견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다시 도망치려 했지만 태호가 그녀 앞으로 달려왔다. 서연아, 제발, 내가 도와주려는 거야. 선영 씨와 쌍둥이들, 내 가족을 위해서. 서연은 멈춰 서서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떻게 나를 알아요? 이야기가 길어. 어디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다. 서연은 창가에 앉았다. 마치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서연아, 난 김태호라고 해. 기자야. 네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조사하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이제 없어요. 맞아.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최동현이 한 일에 대해서. 서연의 눈이 커졌다. 최동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망쳤어요. 엄마를, 내 동생들을 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줘, 서연아. 난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8년 전 엄마와 난 예담 학교에 있었어요. 엄마는 청소부로 일했고 난 그곳에서 학생이었죠. 최 교장은. 그는 항상 엄마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엄마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나중에 엄마는 울면서 돌아왔어요. 그는 엄마를 만졌대요.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계속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며. 엄마는 그를 고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최 교장은 너무 영향력이 컸거든요. 그는 엄마가 미쳤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결국 엄마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었고 난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달 후 난 서울의 가정으로 입양되었어요. 좋은 분들이었지만 그들은 내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요. 난 항상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엄마를 다시 만난 거지?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민지 씨가 알려줬어. 그리고 선영 씨가 남긴 편지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년 전에 난 엄마를 찾았어요.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난 내 진짜 가족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입양 기록을 통해 엄마의 이름을 찾아냈고 결국 전주에서 그녀를 찾았죠. 그때 쌍둥이들도 만났니? 네, 하늘이와 지수. 그들은 너무 귀여웠어요. 처음에는 날 경계했지만 곧 친해졌죠. 그들은 나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내가 항상 꿈꿔왔던 동생들이었죠. 하지만 너는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어?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최 교장이 아직도 그들을 감시하고 있대요. 만약 내가 돌아온다면 그가 우리 모두를 해칠 거래요. 태호는 자신이 발견한 편지와 USB에 대해 서연에게 말했다. 선영 씨는 너희 모두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최동현은 그는 결국 우리를 찾아냈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는 엄마가 나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엄마를 다시 위협했어요. 이번에는 쌍둥이들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해치겠다고요. 태호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선영 씨의 핸드폰에서 복구한 영상이 있어. 사고 며칠 전에 녹화한 거야. 화면에 선영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세허연아, 내 딸, 그녀가 말했다. 내가 너를 보호하지 못했어. 네가 돌아왔을 때 난 내게 내가 네 엄마라고 말할 수 없었어. 그들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거든. 하지만 넌 그날 밤에 돌아왔지. 난 널 봤어. 선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해. 멀리 하늘이와 지수와 함께. 그가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그 전에 내게 선물을 남겨두려고 해.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어도 우리는 항상 가족이야. 선영은 화면 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선물은 초록색 방의 벽 뒤에 숨겨뒀어. 벽지 뒤에. 내가 항상 너에게 말하던 그곳. 네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갑자기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그리고 화면이 검게 변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엄마, 태호는 USB를 분리하며 물었다. 초록색 방의 벽 뒤에. 그게 무슨 뜻이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내 방이요. 엄마는 항상 내 방을 초록색 방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함께 벽을 초록색으로 칠했거든요. 내 방의 벽 뒤에 무언가를 숨겼다는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지금 거기로 가야 할 것 같아. 선영 씨가 너에게 남긴 것이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전주로 돌아가는 기차에 탑승했다. 서연은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태호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잃었고 이제 그들의 죽음의 진실을 마주하려 하고 있었다. 전주에 도착하자 어두운 밤이 내렸다. 태호와 서연은 조심스럽게 선영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는 여전히 출입금지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몰래 들어갔다. 서연은 자신의 옛 방 앞에 멈춰 섰다. 이곳이 내 방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방은 여전히 초록색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치 과거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엄마가 말한 벽. 서연이 중얼거렸다. 어디일까요? 태호는 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벽지 뒤에 있다고 했어. 느슨한 부분이 있나 봐. 그들은 모든 벽을 확인했다. 마침내 서연이 소리쳤다. 여기요. 창가 근처의 벽에 작은 흠이 있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벽지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벽지 뒤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그것은 은으로 만든 간단한 펜던트였다. 3개의 작은 별이 연결되어 있었다. 뒷면에는 한글로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하늘에서 다시 만나요. 엄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태호는 상자에서 편지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읽어볼래?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를 펼쳤다. 선영의 정갈한 글씨체가 보였다. 사랑하는 서연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내 사랑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거야. 네가 떠나야 했던 그날부터 난 매일 너를 생각했어. 매일 밤 너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꿈을 꿨어. 난 너를 찾기 위해 8년을 보냈어. 그리고 마침내 널 찾았을 때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웠지. 최동현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고 난 네가 그 위험에 노출되길 원치 않았어. 그래서 난 널 다시 보내야 했어. 네 새 가족에게로. 하늘이와 지수는 네가 떠난 후에 태어났어. 그들은 내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했어. 그들은 항상 언니가 있었으면 했거든. 하지만 최동현은 그는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는 다시 나를 협박했어. 이번에는 더 심각하게. 내가 너와 만난다면 너와 쌍둥이들을 모두 해치겠다고 했어. 그래서 난 우리가 떠나기로 결정했어. 멀리, 아무도 우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난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 편지를 남겨두는 거야. 서연아, 너는 강해. 넌 항상 그래왔어. 넌 내 용기와 희망이었어.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기를 바라. 그리고 진실을 말할 사람을 찾길 바라. 이 목걸이는 너와 하늘이 지수를 상징해. 3개의 작은 별, 내 우주의 전부.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더라도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태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잠시 후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최동현은 결국 그녀를 찾아냈죠. 그리고 그는 그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태호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이건 제가 장례식 마지막 날 밤에 엄마의 관 옆에 남겨둔 거예요. 아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태호는 놀랐다. 네가 그 소녀였구나. 촛불을 켰던. 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매일 밤 몰래 장례식장에 갔어요. 엄마와 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전 이 노트를 남겼어요. 태호는 노트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다. 하늘과 지수가 그린 것으로 보였다. 그림들은 세 사람의 가족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그림에서 네 번째 인물이 있었다. 머리에 큰 리본을 한 소녀였다. 서연이었다. 한 그림 아래에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언니가 말했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래. 하늘이가 그린 거예요. 서연이 설명했다.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엄마를 통해서요.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노트에는 더 많은 메시지와 그림들이 있었다. 쌍둥이들은 명백히 언니를 사랑했고 언젠가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랐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연이 쓴 짧은 메모가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 하늘, 지수에게 우리는 결국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제 당신들은 하늘에 있고 저는 여기 남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전할게요. 진실을. 약속해요. 영원히 사랑하는 서연 드림. 태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 최동현이 한 일에 대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때가 됐어요. 엄마와 동생들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태호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선영의 USB, 서연의 노트, 최동현의 협박에 대한 증거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기사에 담았다. 세계의 관 하나의 비밀, 전주의 비극적인 가족살인 사건의 진실.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다. 최동현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이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최동현의 차량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날 저녁, 태호와 서연은 전주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최동현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네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것이 네 가족을 돌려놓진 못해.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목에 걸린 3개의 별 목걸이를 만졌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우리는 별처럼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이틀 후 태호는 서연과 함께 묘지를 찾았다. 선영과 쌍둥이들의 묘 앞에 서서 그들은 조용히 기도했다. 서연은 3개의 작은 촛불을 켰다. 이제 엄마와 동생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 서연아.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그 미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아니요, 엄마의 용기였어요. 그녀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들이 묘지를 떠날 때 서연은 마지막으로 뒤돌아 보았다. 3개의 작은 촛불이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다. 마치 별처럼. 안녕 엄마, 안녕 하늘지수. 그녀가 속삭였다. 언젠가 다시 만나요. 태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 전할 거예요. 다른 서연들을 위해서. 최동현 같은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태호는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도울게. 그들은 함께 묘지를 떠났다. 뒤에 남은 3개의 촛불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절대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서연이 있었다. 그날 밤 미디어는 최동현의 오랜 권력 남용과 범죄를 폭로하는 더 많은 증거들을 보도했다. 그의 희생자들이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연과 선영은 첫 번째가 아니었다. 세상은 드디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는 마치 어둠 속의 촛불처럼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전주의 거리에는 봄이 찾아왔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태호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최동현 25년형 선고받아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최동현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블랙박스 영상, 선영의 녹음, 서연과 다른 희생자들의 증언, 모든 것이 그의 범죄를 증명했다. 그는 결국 살인, 성폭력, 협박,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태호는 기사를 제출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의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선영과 쌍둥이들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서연이었다. 태호 씨, 오늘 시간 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묘지에서요. 오늘은 엄마의 생일이에요. 태호는 자신도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알았어. 1시간 후에 거기서 만나자. 태호는 사무실을 나와 꽃집에 들렀다. 3개의 흰 장미 다발을 샀다. 선영과 하늘 지수를 위해. 묘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서연이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엄마의 묘 앞에 앉아 있었다. 촛불을 켜고. 그 광경은 태호에게 6개월 전 그가 처음 본 장례식장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안녕 서연아.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왔네요. 태호는 3개의 장미 다발을 각각의 묘에 놓았다. 그리고 서연 옆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려워요. 오늘은 특별히 힘든 날이에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히헤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태호 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태호는 놀랐다. 정말? 언제? 다음 주요. 대학에 다시 들어가려고요. 심리학을 공부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저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침묵하도록 강요받은 아이들을요.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네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서연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여전히 3개의 별 펜던트를 달고 있었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전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해요. 태호는 서연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6개월 전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힘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런데 태호 씨는 어떠세요? 서연이 물었다. 최동현 사건 이후에 유명해진 것 같던데. 태호는 웃었다. 그래, 몇몇 큰 신문사에서 제안이 왔어. 하지만 난 여기 남기로 했어. 전주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하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동현의 재판 중에 나온 증언들.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해쳤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 하지만 네가 그 침묵을 깨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 태호는 6개월 동안 진행된 조사를 생각했다. 최동현의 권력 남용과 성폭력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는 그의 형인 지역 정치인의 보호를 받으며 처벌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형도 함께 수사를 받고 있었다. 태호 씨,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저는 엄마와 동생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고 해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묵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요. 태호는 놀랐다.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야. 도와주실래요? 당신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글을 쓰는데 능숙하고요. 태호는 잠시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삶도 바꾸어 놓았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미스터리나 사고 뒤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훨씬 더 깊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진실의 힘을 목격했다. 그리고 침묵의 대가도. 물론이지, 서연아. 기꺼이 도와줄게.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촛불을 꺼내 선영의 묘 옆에 있는 것 옆에 놓았다. 2개의 촛불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엄마는 항상 불을 켜두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요. 비록 그녀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조차도 그녀는 항상 빛을 켜두었어요. 태호는 서연의 말을 생각했다. 선영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제 서연도 그 빛을 이어가고 있었다. 태호가 말했다. 내 엄마와 동생들은 네가 자랑스러울 거야, 서연아. 네가 이렇게 강해진 것을 보면서.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저는 항상 그들이 저와 함께 있다고 느껴요. 특히 밤에 별을 볼 때요. 세계의 가장 밝은 별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요.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첫 번째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멀리서 어린이,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아마도 근처의 교회에서 연습하고 있을 것이다. 서연도 노랫소리를 들었다. 하늘이와 지수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꽃밭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다. 태호는 그녀의 표정에서 평화를 보았다. 비록 슬픔은 아직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고 있지 않았다. 저는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왜 엄마가 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서연은 맑은 연못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녀는 제가 항상 맑고 깨끗하기를 바랐던 거죠.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되었어. 네 엄마의 바람대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2개의 촛불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것처럼 서연은 일어나 작은 상자를 태호에게 건넸다. 이건 태호 씨를 위한 거예요. 감사의 표시로요. 태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펜이 있었다. 펜에는 진실은 항상 빛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제가 서울로 떠나기 전에 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이 말했다. 태호 씨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원히 그림자 속에 살았을 거예요. 태호는 감동의 펜을 들었다. 고마워 서연아. 이 펜으로 네 이야기를 쓰는데 사용할게. 우리의 이야기를. 그들은 함께 묘지를 떠났다. 뒤에 남은 2개의 촛불은 계속해서 밤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몇 달 후 태호와 서연의 책 꺼지지 않는 촛불이 출판되었다. 그것은 선영과 그녀의 3 자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사랑,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말할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책은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침묵을 강요받은 사람들에게. 서연은 이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며 학대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태호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 나섰다. 새로운 펜을 들고 그는 계속해서 침묵 속에 묻힌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 3개의 관, 하나의 촛불, 그리고 결코 보여서는 안 되었던 카메라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차가운 3월의 아침을. 누군가의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인생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나요? 만약 당신이 그녀였다면 세상의 눈과 싸우며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소녀였다면 자신을 모른 척한 엄마의 장례식에 조용히 다가갈 용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은 사랑, 전해지지 못한 진심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위해 침묵했고 그 침묵은 결국 세상을 울렸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영혼의 속삭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누구와 가장 닮았는지 알려주세요.